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색 관련된 것들과 이 종이에 어떻게 염색이 되는지, 그다음 염색제의 종류 관련된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리학이나 그 화학의 분광학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 자료인데, 빛은 파장 길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고 파장이 길면은 에너지가 낮습니다. 예,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 범위, 이 굉장히 한정된 가시광선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염색에 관련된 것들 공부하는 부분들은 가시광선 범위에 해당되는 범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깊게 공부하는 다른 빛으로는 자외선과 그 다음에 적외선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더 높은 에너지를 갖는 빛이고,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더 긴, 낮은 에너지를 갖는 빛입니다. 가시광선은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색깔에 따라서 다른 파장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외선 인근에 있는 보라색부터 적외선 인근에 있는 빨간색까지 다른 파장 길이를 갖고 그 다음에 다른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색의 경우는 400에서 450 나노미터를, 그 다음에 파란색의 경우 450 나노미터에서 500 나노미터, 녹색은 500에서 570 나노미터, 노란색은 570에서 590, 그 다음에 오렌지색은 590에서 610, 그 다음에 빨간색은 610에서 700 나노미터 범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에너지를 받으면 들뜬 상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중결합의 경우에는 그때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자외선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의 경우에는 파이 결합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파이, 반결합 상태로 들어가는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들이 일반적으로 자외선 범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염색, 가시광선과 관련이 없죠. 하지만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게 되면 관련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중결합들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으면은 낮은 상태 에너지는 높아지고 들뜬 상태 에너지들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에너지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에틸렌의 경우에 에너지 간격보다 부타디엔, 이중결합이 있고 단열결합이 있고 이중결합이 있는 이런 컨주게이션 구조는 엄청나게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자외선에서 점점 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 어떤 영역으로 옮겨가게 될까요? 가시광선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런 자외선이 흡수할 수 있는 이중결합들이 공액 구조 또는 컨주게이션 구조가 심하게 되면은 이런 에너지 간격들이 점점 더 줄어들어 가지고 가시광선 범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염색 약품의 구조를 보면은 이중결합들이 여러 개가 서로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형태로다가 컨주게이션 된 공액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들을 흔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파이결합의 가장 높은 안정된 상태에서 가장 낮은 들뜬 상태까지 에너지 차이가 가시광선을 흡수할 경우에 전이가 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하게 되고, 그런 구조를 갖는 것들이 염색에 적합한 재료가 됩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중결합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165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중결합 하나와 두 개와 단일결합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이중결합, 이렇게 된 이중결합이 두 개가 되면은
217나노메타까지 길어지게 되고, 한 번 더 컨주게이션이 된 이중결합이 3개가 있고 단일결합이 그 사이에 2개가 끼어있는 구조가 되면 256나노메타의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아직도 이 범위들은 다 자외선입니다. 그리고 이중결합이 4개이고 단일결합이 3개 끼어있는 구조는 290나노메타. 하나 더 컨주게이션 되어 있으면 334나노메타. 하나 더 컨주게이션 되어 있으면 364나노메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정도들을 점점 더 증가를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은 빨간색까지도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까지 발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중결합들이 아주 길게 컨주게이션 되어 있고 빨간색을 나타내는 게 카로테노이드 구조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카로테노이드. 이중결합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자외선을 흡수하지만은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컨주게이션 구조가 될수록 에너지 격차가 줄어들게 되고 흡수하는 에너지의 파장들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컨주게이션이 아주 심하게 되면은 가시광선 범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당근에 들어있는 카로테노이드 구조들인데, 엄청나게 많은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죠. 여기 이중결합이 있고, 단일결합이 있고, 이중결합이 있고, 단일결합이 있고, 또 이중결합이 있고, 단일결합이 있고, 이중결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컨주게이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11개가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으면은, 이때는 빨간색 범위까지, 아까 빨간색은 약 700나노메타 근처라고 했죠. 150나노메타 근처에서 시작한 이 흑강 차이가 700나노메타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화학 구조들이 약간씩 다르지만은 빨간색이 해당되는 구조들. 베타카로텐, 이것도 당근에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시신경과 관련된 루테인, 또 다른 약품들도 이렇게. 그 다음에 라이코페인, 이것은 토마토에 들어있는 빨간색을 띠는 구조들이죠. 이렇게 이중결합들이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교차하는 컨주게이션이 심하게 되면은 빨간색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라색이나 빨간색보다 훨씬 더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걸 컨주게이션이 좀 덜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그런 그 염색 약품들이 어떻게 그 색을 띠고 어떤 구조이어야지 발색이 잘 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천년에 존재하는 염료들이에요. 아까 베타카로텐 설명을 드렸죠. 당근에서 들어온 이제 베타카로텐. 구조들을 보면은 이중결합이 있고, 이중결합들이. 이렇게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중결합이 하나, 둘, 셋, 다섯, 7개의 이중결합과 그 사이에 단일결합들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곤충에 들어있는 색소인데 되어 있고, 여기서도 여기부터 시작한 이중결합 컨주게이션이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재 성분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컨주게이션이 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퍼플색을 띠는 염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구조들인데, 이 구조들도 노란색 계열의, 아니죠, 이런 색을 오렌지색이라고 하죠. 오렌지색 계열의 염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컨주게이션이 심하게 될수록 빨간색 계열을 나타내고, 가시광선 중에서 컨주게이션이 좀 덜 되면은 보라색 계열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 생활 속에서 색깔이 있는 채소들을 먹으면은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이렇게 컨주게이션이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에 의한 라디칼들이 만들어지더라도 이 활성산소에 의한 라디칼을 이런 그 색소 성분들이
자신이 라디칼을 내면서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진 라디칼을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을 항산화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색소를 띠고 있는 성분들이 일반적으로 항산화제 성분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에서 요즘 급격하게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커피가 될 겁니다. 커피의 검은색도 이런 폴리페놀 계열의 물질들이 아주 심하게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발색 구조를 갖고,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레디칼이 만들어졌을 때 공명 안정화에 의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라디칼들이 굉장히 안정된 구조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그 색과 관련된 공부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종이에다가 염색을 할까요? 염색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더 편해서, 한국은 그 종이를 굉장히 백색을 강조해가지고 백색도가 높은 종이를 만들지만은, 미국 쪽의 경우에는 약간은 백색은 눈을 피로하게 하기 때문에 표백을 약간 덜해서 은근한 노란색이 띄도록 하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표백된 종이에다가 약간의 노란색 염료를 사용해서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또 염색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컬러 코딩. 제품에서 어떤 그 특정한 컬러를 요구할 때 그 컬러에 맞추기 위해서 염색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염색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은은한 컬러를 백상지에 집어넣는 경우인데, 회사별로 그 하얀색에 대한 어떤 그 컬러를 다르게 해가지고 어떤 복사제를 봤을 때,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나온 거고 우리 브랜드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염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염색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요구하는 염색에 맞는 적당한 염색, 색상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맞는 그 적당한 색상의 염료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염료가 종이에 정확하게 염색이 되도록 하는 것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최종 단계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 염료의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성질들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것을 다룰 때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그 염료나 안료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종이 제품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염료나 안료가 달성해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컬러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쉐이드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정도의 그 제품에서 요구하는 틴트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컬러나 쉐이드나 틴트 이런 것들은 그 염색 관련된 전문 용어들이고, 오늘은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빨간색이라도 어느 정도의 빨간색인지,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의 진하기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컬러와 쉐이드와 틴트를 결정하게 됩니다. 종이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들은 크게 5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무기물 중에 색을 띠고 있는 무기물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컬러 피그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산성계 염료, 그 다음에 염기성계, 그 다음에 직접, 그 다음에 형광, 이렇게 4가지가 더, 이건 유기계,
그다음에 무기계. 무기계 피그먼트와 유기계 다이로 구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이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 무기계 안료가 가져야 되는 조건들입니다. 책에 오타가 있는 부분을 제가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 유기계 합성 염료 부분은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무기계 피그먼트가 가져야 될 조건들은 excellent light fastness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기계 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염색을 했어요. 그럼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에 노출되면서 색이 바라면은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무기계 피그먼트가 가져야 되는 요건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햇빛으로부터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을 접촉을 하더라도 색이 변색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무기계 피그먼트는 틴트 값이 낮은 것들을 선호를 합니다. 이런 무기계 화합물들은 섬유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그 섬유를 좋아하는 상호작용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섬유에 존재를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그 투사이드니스에 기여를 하는 것은 종이를 만드는 어떤 과정과 관련된 것들인데, 여러분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통형 조직에 탈수를 하는 조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료를 쭉 집어넣고 진공으로 지료가 빠져나가겠죠. 이 망을. 지료에서 탈수를 시키는데 종이가 만들어질 때 윗면과 아랫면이 어떠한 다른 성질을 가질까요? 종이의 윗면과 아랫면이 약간 다른 성질을 들어갔습니다. 그런 성질을 투사이드니스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래에서 진공이 작용을 하면은 망 근처까지 달라온 필러나 아니 무기계 피그먼트가 작은 입자들인데 밑에서는 더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위에서는 약간 덜 빠져나갔고, 그래서 종이를 만든 후에 윗면과 아랫면을 보면은 이런 성분들이 빠져나간 정도가 달라요. 충전재 함량이 다르고, 마찬가지로 무기계 컬러드 피그먼트를 쓰면은 컬러드 피그먼트가 많이 남아있는 탑면과 그 다음에 진공 조건에서 많이 빠져나간 그 아랫면, 탑사이드와 펠트사이드로 달라지겠죠. 하지만 요즘에 트윈 와이어 시스템의 양쪽으로 진공을 걸어주는 트윈 와이어 시스템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단원에서 설명드릴 부분들이 합성 다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산성, 염기성, 직접, 그 다음에 형광. 그래서 요 2번 부분은 이제 책에서 저자들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오타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산성 다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산성이라고 명명을 할까요? 여러분, 아황산 펄핑을 할 때 사용되는 약품이 SO2와 H2O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H2SO3라는 아황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아황산은 HSO3- 음이온과 H 플러스로 이온화가 되고 이런 구조의 일부를 이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디움 설포네이트 구조를 이렇게 수소이온을 제공할 수 있는, 만약에 여러분 뒷부분은 다 그냥 생략을 하고 이 그림에 SO3- H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면 이 부분이 산염기 반응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산염기 반응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거기에서 이제 이 소디움이 수소 대신 들어와 있는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산성이라고 하고, 이런 구조를 갖는 염료를 산성염료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산성염료가 어떻게 색깔을 띨까요?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중결합이 존재하고, 단일결합이 존재하고, 이중결합도 존재하고, 단일결합 존재하고, 이중결합 존재하고, 여기가 단일결합이 존재하고, 질소와 질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존재하고, 질소 다음에 다시 단일결합이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세히 그리면 여기가 육각구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질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 비공유전자쌍 두 개가 컨주게이션에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1개의 이중결합과 10개의 단일결합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옐로우 성질을 갖게 되고, 아마 그 염색 코드가 CI 엑시드 옐로우 36이라는 아마 코드를 사용하나 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의 컨주게이션 구조가 이루어지면은 이런 컨주게이션 구조들이 결국은 이중결합이 가장 높은 안정된 상태에서 가장 낮은 들뜬 상태, 파이 결합에서 파이 반결합 상태로 올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가, 아까는 자외선이었는데 이런 컨주게이션이 심하게 된 경우에는 가시광선 중에 노란색으로 바뀐 겁니다. 산염기 반응을 여기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은 어떤 게 산성염료고 어떤 게 염기성 염료인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염산과 암모니아가 반응을 할 경우에 암모니아가 수소를 하나 더 가지고 산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H와 플러스 H는 수소 이온과 염소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죠. 그래서 염산을 산이라고 부르고 암모니아를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가 하나 더 수소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짝산이라고 부르고, 이 구조는 짝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는, 짝산 형태가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는 화합물을 염기라고 부르고, 이런 구조를 갖는 수소 이온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이 부분, 원래는 HSO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H 플러스와 SO3 마이너스 음이온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산을 제공하는 구조가 되고, 삼연기 반응을 하는 물질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물은 극성이 강하고 양이온과 음이온도 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오고
있지만은 강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에 녹이면은 중성이나 약 알칼리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으로는 햇빛을 오래 쬐더라도 그 색이 탈색되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는 성질들이 강합니다. 한 가지 단점으로는 섬유가 일반적으로 음이온을 띠고 있죠. 섬유. 근데 아까 보여준 염 구조도 SO3-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이런 음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결합하려는 힘들이 있지가 않겠죠. 그 대신에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성 염료를 셀룰로스계에다가 직접 사용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염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목재 섬유, 펄프에 어피니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염색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을 쓰면 염색이 잘 될까요? 섬유 표면에다가 양이온성 첨가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섬유 표면을 양이온으로다 전화 역전을 시켜놓으면 되죠. 우리가 뒤에서 배울 보류 향상제들이 그런 약품들인데 염색 보류 향상제 해당되는 것들을 집어넣고 섬유 표면의 전하를 양이온으로 역전시킨 다음에 여기다 음이온에 해당되는 이런 그 산성 다이를 사용을 하면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리텐션 에이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염색을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종이를 만드는 경우 충전재 때문에 그 탈수를 했을 때 물이 흰색을 띠는데 이렇게 염료를 써서 염색을 하는 경우에는 물도 우리가 염색하고자 하는 색으로다가 염색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투사이드 미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투사이드 미스가 일어나는 것은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정도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밑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다르고 그리고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나중에 드라이어에서 건조하는 동안 그 발색들이 훨씬 더 잘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캘린더 과정에서도 드라이어 기어에서 나와가지고 뜨거운 상태에서 캘린더링을 하는 경우에서도 이 염색이 잘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염기성 염료입니다. 이런 염기성 염료는 이런 그 아민류, 아까 암모니아가 수소를 받아가지고 암모니움 양이온이 되면서 암모니아 자체가 염기가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그 염기성의 경우에는 이 질소가 들어가는 3차나 4차 이런 아민 계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종이에 잘 달라붙을까요? 아마 잘 달라붙을 겁니다. 화학 구조를 보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아민 계열이 사중 결합을 해가지고 플러스 양이온 구조를 갖는 쿼터나리 아민 구조를 갖게 되고 이 부분이 염기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비슷해요. 이중결합이 존재하고 또 이중결합이 존재하고 이중결합이 존재하고 이중결합이 존재하고 이쪽으로 컨주게이션 되어 있고 이쪽으로도 컨주게이션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은 색을 띠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염기를 부여하는 부분이죠. 그런 이런 염기 다이는 종이에 잘 달라붙을까요? 그쵸?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 부분이 양이온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이. 그래서
양이온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섬유에 잘 달라붙을까요? 예, 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섬유예요. 이 펄프 내 음이온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셀룰로스는 예, 음이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순수한 셀룰로스, 예, 면이나 이런 데는 염색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예, 펄프 내에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부분 있죠.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예, 펄프 내에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자일란에 붙어있는 글루쿠로닉 액시드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음이온을 가지고 있고 카복실 그룹을 예, 또 다른 카복실 그룹은 추출물 중에 예, 레진 액시드나 패티 액시드, 지방산 이나 수지산에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 어떤 예, 펄프에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지난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화학 펄핑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자일란 사슬에 붙어 있는 글루쿠로닉 액시드가 메탄올이 빠져나가는 반응을 통해서 헥사유로닉 액시드가 되고 이 헥사유로닉 액시드가 또 잘라져 나가면서 물론 자일란도 상당 부분 잘라 나가지만요. 한 50%의 자일란이 화학 펄프 과정에서 잘려 나가고 그 다음에 잔류하는 자일란 안에서도 대부분의 글루쿠로닉 액시드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펄핑 과정이나 표백 과정에서 잘라져 나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표백을 한 화학 펄프에서는 이런 글루쿠로닉 액시드의 함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백을 덜 했거나 아니면 기계 펄프에서는 기계 펄프의 경우 화학 펄핑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일란이 잘라져 나가는 반응이나 글루쿠로닉 액시드가 잘라져 나가는 반응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 돼요. 이 책의 저자가 설명을 조금 잘못했는데 리그닌의 음이온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리그닌 안에 음이온이 있기는 하죠. 이런 구조가 있어요. 페놀성 수산계가 음이온이 되려면 pH가 9보다 더 높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종이를 만드는 조건에서 중성 초지 조건이건 알칼리 초지 조건이건 pH 9를 유지하는 공장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리그닌보다는 자일란, 잘려나가지 않은 자일란이 기계 펄프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음이온을 제공을 하고 이런 음이온에 양이온 성질을 갖는 베이식 다이가 와서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미표백 펄프에는 자일란이 좀 덜 잘려나가가지고 미표백 펄프나 기계 펄프에서는 음이온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양이온인 다이가 가서 붙어요. 음이온인 섬유에. 근데 브리치드 표백 단계까지 가다 보면은 표백 단계에서 자일란을 붙어 있는 글루쿠로닉 액시드가 잘려나가는 마지막 잔류하는 그 글루쿠로닉 액시드 또는 글루쿠로닉 액시드에서 메탄올이 빠져나간 헥사유로닉 액시드가 이것들이 산에 민감해가지고 헥사유로닉 액시드가 자일란에 붙어 있는데 산성 표백 조건에서 이게 또 잘라져 나가요. 그러면은 음이온을 띨 수 있는 부분들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표백 펄프의 경우에는 리텐션을 시키는데 뭔가 음이온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리텐션 시키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충분한 양의 음이온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색채 중에서는 틴트 값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다이하고 비교해서 브라이튼
굉장히 색이 브라이트한 색을 주고, 하지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 초기에는 이런 값들을 주지만 오랫동안 햇볕에 노출되면은 그런 성질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이나 염기 또는 염소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번은 지난번 설명드렸던 이 산에 해당되는 부분과 염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염료를 직접 염료라고 부릅니다. 이런 직접 염료는 일반적으로 셀룰로스에 대한 친화도가 강해서 그냥 직접 어떤 리텐션 에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적용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다시 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산성 염료는 표면이 음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음이온 염료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다이리텐션 에이드가 필요했어요. 양이온을 띠는 다이리텐션 에이드가. 염기성의 경우에는 섬유 표면이 음이온을 띠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섬유 표면이 음이온을 띠고 있지 않으면 양이온인 염료가 와서 달라붙지를 못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리텐션을 시켜야 되는 음이온계의 리텐션 에이드가 필요를 해요. 거기에 비해서 이 직접 염료는 그냥 그런 것 필요 없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구조들에 관련된 건데, 산성을 띠는 부분과 염기성을 띠는 부분, 이런 식으로. 여기도 AR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아로매틱 구조이죠. 이중결합이 많이 있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됐고, 여기에 질소의 비공유전자성에서 공유를 하고, 또 이 부분에서 컨주게이션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컨주게이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컨주게이션이 심하게 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발색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염료는 산성 부분과 염기성 부분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이 셀룰로스와 굉장히 강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알럼과 같은 어떤 리텐션 에이드를 사용해도 잘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광결례성 또는 라이트 패스니스가 굉장히 좋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틴트 값은 약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료 부분의 pH를 넓은 범위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산성 초지 조건이나 염기성 초지 조건에서 모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성이나 중성 초지 조건에서. 다시 굉장히 복잡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물리화학으로 넘어와 가지고,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빛이 반응을 하는데, 이 파이 결에서 파이 안티 결합을 하는데, 빛을 흡수하면은 안정된 상태에서 들뜬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들뜬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가 될 때 흡수한 빛과 같은 양의 빛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되돌아간다면은. 이거는 이제 자외선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자연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이 안에 또 다양한 이 간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들을 소비를 했는데 흡수를 한 거죠. 처음에 들뜬 상태가 될 때.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분자 간의 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잃고 다시 이 지점에서 돌아가게 되면은 처음에 받아들인 에너지보다 훨씬 더
줄어든 에너지를 돌려주겠죠. 그렇게 되면은 줄어든 에너지만큼 돌려주는 파장은 길어지게 됩니다. 이 형광염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성을 반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낮은, 지금 이제 이 형광 에미션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빛이 흡수할 때 이 에너지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중간에서 자기가 소비를 한 다음에 나중에 내줄 때는 훨씬 더 파장의 길이가 긴, 또는 에너지가 줄어든 다른 파장의 빛을 내놓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빛이 흰색을 띠기 위해서는 받아들인 빛을 대부분 다 반사를 시키면은 흰색을 띠죠. 그 다음에 받아들인 빛을 전부 다 흡수를 하면은 검은색을 띠고, 만약에 종이 내에 어떤 발색 구조가 있어가지고 특정한 파장들을 받아들인다면은 받아들인 빛을 제외하고 나머지 빛만 반사가 되겠죠. 그것이 종이가 색을 띠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형광염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종이가 흡수하는 빛에 해당되는 파장을 종이 내에 존재하는 발색 구조가 흡수한 만큼 다른 파장에서 가져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종이가 희게 보일 겁니다. 왜? 종이 안에서는 특정 파장을 흡수하는 구조를 갖는 발색 구조가 있지만, 그 받아들인 만큼 자외선 범위나 아니면 다른 색 범위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형광 현상을 시키고, 그 형광 현상으로다가 종이가 흡수한 것만큼 다른 파장의 빛을 가져다 반사를 시키면은 희게 보이게 될 겁니다. 현광 현상과 인광 현상으로 나누어서 이런 현상들을 설명을 하는데, 현광 현상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까지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첫 번째 이 간격에 해당되는 부분은 파이 결합에서 파이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결합들은 적외선에 해당되는 적외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분자 간의 진동 운동을 하는데 소비되는 에너지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때는 파이 결합에서 파이 반결합 상태까지 올라갔는데, 적외선의 진동 운동에 해당되는 에너지까지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적외선의 진동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자기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상태가 됐어요. 그 다음번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만큼의 에너지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에너지 갭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줄어들면 일반적으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파장, 여기는 진동수. 이렇게 돼가지고 에너지가 짧아질수록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파장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해당되는 부분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적외선 운동에 해당되는 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중에 가시광선 부분의 에너지를 반사를 시키면은 종이가 하얘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형광이고, 형광 물질을 집어넣어서 백색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광 염료들은 브라이트니스, 원래 발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가지고 종이가 하얘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발색 구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종이를 하얗게 만드는 거라서 다른 용어로 옵티컬 브라이트너 뭐 이런 등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색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리그닌 부분이에요. 누런색들. 약 460나노미터 근처의 노란색 계열의 파장들이 이런 표백이 안 된 리그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이에 남아있는데, 아니면 크래프트 펄핑이나 그 염기성 펄핑 조건에서 발색 구조가 많이 만들어지거나 리그닌이 많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에 굉장히 누런색 계열을 갖는데, 이런 형광 물질들은 370나노미터보다 낮은 자외선을 460나노미터의 누런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분자 간의 운동에 의해서 에너지를 소비한 다음에 받아들인 빛은 370나노미터 이하예요. 이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외선 범위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외선을 받아들여가지고 종이의 발색 구조에 의해서 없어지는 460나노미터 근처에 435나노미터부터 460나노미터의 블루 레인지나 옐로우 레인지 부분들을 보충을 해주게 되면은 종이가 하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광 현상은 언제나 발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370나노미터 근처에 자외선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자외선 공급이 없으면 형광도 없어요. 그래서 자외선이 항상 공급이 되어야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외선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햇빛이 들어올 때 물론 대기권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자외선이 여과가 되지만, 여과되지 않고 들어오는 일부 자외선들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는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어디 있어요? 백열전등이나 형광등에서 나오는 불빛 속에서 이런 그 380나노미터 이하의 그런 자외선 부분의 빛을 받아들여서 이 형광염료에 의해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광염료는 작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산성염료나 염기성 염료, 직접 염료와는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작용을 합니다. 형광염료가 우리 안전한가요? 아니면 형광염료를 써서는 안 되나요? 논쟁이 많죠. 아직도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형광염료를 만들고 형광염료를 써서 표백을 하는 분들은 이것이 해가 있다라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해한 거고, 반대로 형광염료 사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형광염료를 사용하는 게 무해하다고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하다고 논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 이런 다이들은 우리가 그 종이를 만드는 부분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떤 염료와 어떤 펄프인가에 따라서 서로 상호작용들이 달라지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일반적으로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섬유들은 산성염료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양이온 성질을 갖는 보류 향상제를 집어넣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엑시드 다이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죠. 거기에 비해서 베이직 다이는 어때요? 베이직 다이는 음이온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미표백 펄프나 기계 펄프의 경우에는 직접 산성을 띠고 있는 베이직 다이가 와가지고 와서 달라붙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완벽하게 셀룰로스만 가지고 있든지 대부분의 자일 안에 존재하는 그루크로닉 액시드나 헥사유로닉 액시드가 잘려나간 완벽한 표백 펄프의 경우에는 표면의 음이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염료는 양이온인데. 여기에는 음이온을 갖는 어떤 그 보류 향상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직접 염료는 그런 것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염료의 종류와 또 펄프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종이를 염색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염료가 어디에 염색이 잘 될까요? 어디에 잘 달라붙을까요? 펄프 섬유에 잘 달라붙을까요? 아니면 미세분이나 충전재에 잘 달라붙을까요? 그럼 거기에는 왜 잘 달라붙을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섬유에 비해서 미세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비표 면적이 크죠? 그럼 충전재는 어떨까요? 필러. 이것도 아마 섬유보다는 훨씬 더 작고 비표 면적이 클 거예요. 이런 그 다이가 가서 달라붙을 기회들이 펄프보다는 충전재나 미세분이 더 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섬유 표면은 잘 달라붙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 산성염료를 산성 지를 표면에 할 때는 리텐션 에이드가 필요한데,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보류 향상자의 알럼 계열이나 양이온성 전분이나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방법들, 산소성 염료나 염계성 염료는 중화 아니면 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상호 인터액션에 의해서 그 리텐션이 되는 방법으로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는데, 직접 염료와 셀룰로스 사이에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수소결합을 해가지고 염료와 셀룰로스 사이에 서로 수소결합을 하는 거예요. 염료의 분자 부분과 셀룰로스의 분자 부분 사이에 다양한 수소결합을 해가지고 달라붙게 되고, 그런 구조들 때문에 수산기나 아민기 이런 것 때문에 리텐션 에이드 없이도 효과적으로 보류가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수소개발뿐만 아니라 반데바르스의 힘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다이는 일반적으로 음이온 차지가 충분한 경우에 가서 잘 달라붙는다고 했죠. 어떤 거요? 기계 펄프나
미표백 펄프. 예, 기계 펄프나 미표백 펄프에는 음이온이 많은데 카복실 그룹이 많은데 이 카복실 그룹은 절대 리그닌에서 오는 것보다는 자일란 사슬 안에 그루코로닉 액시드가 기계 펄프의 경우에는 펄핑 과정에서 잘려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학 펄프에서는 미표백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구조들이 헥스유로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아있는 헥스유로닉 액시드가 표백 과정에서 제거가 돼요. 산성 표백 과정에서 특별히. 산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산성 표백 과정에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표백이 끝나고 나면은 자일로 안에 붙어있던 그루코로닉 액시드 함량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표백을 하지 않은, 아니면 기계 펄프엔 함량이 높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치료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다가 DIP 안에 카복실 그룹 함량이 굉장히 높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DIP는 일반적으로 고급 DIP의 경우에는 화학 펄프가 사용된 원료들을 리사이클링해서 만들지만 그 과정에서 BCTMP나 다른 기계 펄프가 오염이 된 것들이 들어오면은 이런 것들은 카복실 그룹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탈목한 DIP 펄프는 카복실 그룹의 함량이 버진 펄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카복실 그룹의 함량이 높은 것들은 직접 섬유와 염료가 결합을 해가지고 리텐션이 되는 역할들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염기성 바이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에 비해서 산성염료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려는 힘들이 약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성염료는 음이온 차지를 가지고 있는데 섬유도 음이온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는 밀어내는 반발력밖에 작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정전기적인 인력을 작용을 시키는 방법은 양이온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두 개가 되도록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양이온성 리텐션 에디티브죠. 어떤 거요? 알럼, 그 다음에 양이온성 전분, 그 다음에 양이온성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산성염료와 그 다음에 표면에 음이온을 띠는 섬유 사이에 보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류에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오늘 배운 산성염료, 그 다음에 아마도 충전자도 그럴 겁니다. 이것도 섬유는 음이온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음이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뭔가 양이온 매개체가 필요하죠. 양이온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은 산성 초지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알럼을 사용했고 현재 중성이나 알카리 초지 조건에서는 양이온성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계열이나 아니면 양이온성 전분을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번 더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은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 팸이나 양이온성 전분은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조절하면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분자량,
하나는 전화밀도. 그래서 여러분 제지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이 대부분 다 알럼을 사용하거나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양이온성 전분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나 양이온성 전분도 분자량이나 전화밀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자량이나 전화밀도에 따라서 어떠한 메커니즘,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하나는 패치 모델로 설명을 하고 하나는 브릿지 모델로 설명을 하는 이 두 가지 이온 밀도가, 전화 밀도가 굉장히 높고 분자량이 작은 경우와 전화 밀도는 낮고 분자량이 큰 경우,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그 지지 공업에서 용도에 맞게 다양한 분자량과 다양한 전화 밀도로 다양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조업계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각 용도에 맞는 이런 양이온성 전분이나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이 용도에서는 어떤 사이즈의 어떤 전화 밀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물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속 똑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염기성, 염료는 아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양이온을 띄고 4차 아민 구조를 갖는 양이온을 띄고, 이런 양이온 구조들은 섬유 표면의 음이온과 사이에 직접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여기서만, 섬유 표면에 음이온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만. 섬유 표면에 음이온이 없는 구조는 완벽하게 표백이 된 화학 펄프나 아니면 면화, 셀룰로스로만 되어 있는 면화 펄프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이온이 없는 경우, 여기에 음이온에 해당되는 보류 형성제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염료를 사용하고 어떤 섬유 조건인가에 따라서 이 화학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 리텐션 에이드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종이에 염색을 시켜가지고 그 염색된 종이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버 컴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이 파이버 컴포지션에서 중요한 거는 섬유 표면의 카복실기에서 유래하는 음이온이 존재하는데, 이런 카복실기 음이온이 많은 경우와 없는 경우 전혀 다르겠죠. 앞에 설명드렸던 것들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음이온이 많은 미표백 펄프나 기계 펄프의 경우에는 직접 염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리텐션 에이드가 필요 없고, 선성 염료인 경우에는 적절한 리텐션 에이드, 양이온을 띄는 리텐션 에이드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직접 염료는 셀룰로스나 헤미셀룰로스 부분과 수소 결합을 통해서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덜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것들은 여기에 첨가되는 충전재의 양과 정도예요. 왜 이 충전재의 양과 정도는 중요할까요? 이런 충전재가 섬유 표면, 충전재 표면에 음이온을 띄고 비표면적이 큰 경우, 그런 경우 섬유와 염료 사이의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게 섬유와 충전재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원하는 섬유와 염료 사이의 상호작용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 다음번에 중요한 것은 리파이닝을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심하게 했는가요? 이런 것들은 왜 중요할까요?
리파이닝 정도에 따라서 표면에 섬유들이 더 노출되어 있다면, 외부 피브릴레이션에 의해서 섬유 표면들이 노출되어 있다면 비표면적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더 접촉할 기들이 많아지겠죠. 뿐만 아니라 리파이닝 정도를 굉장히 심하게 해가지고 섬유 표면에서 미세분들이 많이 잘라져 나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앞에서 충전재처럼 우리가 섬유 표면에 염색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런 염색들이 섬유 표면이 아닌 다른 부분들, 미세분에 염색이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번에 중요한 요소로는 초지기에서 시트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걸리는 시간들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특별히 건조부에서 어떤 이런 발색이 더 잘 되는 경우에는 건조기를 통과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뒷단계, 칼렌더링이나 그때도 아직도 뜨거운 시트가 나와서 반응들 하기 때문에 그때 걸리는 정도에 따라서 이 염색 반응들이 진행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번에 중요한 것들은 여기에 첨가하는 사이즈제를 첨가할 경우 사이즈제에 따라서 이런 염색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즈제를 얼마만큼 집어넣는지가 이 섬유와 염색 약품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을 방해를 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첨가되는 사이즈 약품이나 사이즈 약품의 종류나 사이즈 약품 첨가량이 이런 염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알럼이나 알루미늄 이온의 농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플러스 3가나 아니면 커다란 덩어리를 만들고 다양한 여러 개의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리텐션 에이드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산성 염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텐션 에이드로 작용을 하지만은 만약에 염기성 염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알럼들이 염료가 달라붙는 걸 방해를 할 수도 있겠죠. 섬유 표면이 음이온이고 알럼도 양이온이고 염료도 양이온이에요. 그러면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알럼이나 알루미늄의 농도는 조건에 따라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려 요인으로는 pH. pH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COH, 이 카복실기가 이온화가 되는데 아주 일부만 이온화가 되죠. 중성 초지 조건이나 알카리 초지 조건에서는 대부분의 카복실기가 이온화가 되어 있고 산성 초지 조건에서는 약 절반 정도가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같은 양의 그루크로닉 액시드나 이런 카복실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pH 조건에 따라서 음이온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반응시키는가에 따라서 이때 섬유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음이온의 개수나 이온화 정도가 달라지고 그것들이 이런 염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다른 요소로서는 레진이나 전분을 사용할 경우 이 종류나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레진의 경우는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사이즈제에 해당되는 것들일 거고 전분의 경우에는 양이온성 전분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음이온성 전분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음이온과 양이온을 다 가지고 있는 전분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것들은 리텐션 에이드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리텐션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셀룰로스에다가
음이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셀룰로스에다가 음이온성 전분을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전분과 셀룰로스 사이에서는 여기서는 수소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전분과 셀룰로스 사이의 수소결합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만약 표면에 음이온성 전분이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에 양이온성인 염기성 염료가 와서 달라붙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양이온성 전분은 반대로, 양이온성 전분의 경우에는 섬유가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경우 여기에 양이온성 전분이 와서 붙고 여기에 음이온을 갖는 산성 염료가 와서 달라붙는 경우 리텐션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분이 와서 달라붙는데 이게 음이온성인지 양이온성인지 또는 양적 성도 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섬유는 음이온이 얼마큼 있는지, 충전재 종류에 따라서 음이온의 개수가 달라지고 어떻게 이온화되는지가 중요하죠. 디그리 오브 리파이닝은 미세분이 영향을 미칠 거고, 반응 시간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다음 사이즈제는 표면의 수소 결합을 방해를 하든지 표면에 소수성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성질을 갖습니다. 알롱은 이 자체가 양이온성 리텐션 에이드로 작용을 하든지 아니면 방해를 할 수도 있고, pH는 pH 범위에 따라서 섬유 표면에 음이온화되어 있는 이온화되어 있는 카복실 그룹의 함량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진은 사이즈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스타치는 양이온성이나 음이온성에 따라서 다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섬유, 펄프 섬유의 염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등급의 종이 등급의 색상을 부여를 하는데, 이 색상을 부여할 때는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게 첫 번째는 펄프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염료 특성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번에 어떤 방법으로 염색을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경우에 원하는 정도의 염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료학에서 배우는 것들로 중요한 것들은 서로 표면 전화가 어떻게 되는지, 섬유의 표면 전화 아니면 염료의 표면 전화에 따라서 직접 반응을 시킬 수도 있고 이 반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일렉트로스태틱 인터액션이 중요하고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직접 염료의 경우에는 수소결합이 중요한 요소가 됐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염색에 하시면은 좋은 성능을 나타낼 것입니다. 천연 염색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이중결합의 컨주게이션 정도나 그런 염색 특성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천연 염료에서 어떠한 화학 구조를 갖는 발색 구조 물질들이 들어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염색 부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건조지력 증강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건조지력을 향상시키는지, 종이의 그 건조 상태에서의
지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섬유와 섬유 사이에 아니면 섬유와 다른 첨가물 사이에 어떻게 수소결합들이 관여를 하고 그 수소결합들이 종이의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다음 단어를 공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